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음악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음악가들 만나봅니다.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너무나 멋진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교수님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네, 교수님 지난주에 부산에서 또 공연을 하셨고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는 교수님의 최근에 했던 연주들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 계절의 음악, 가을 남자이죠. 브람스 음악들 앞서서도 들어봤는데 오늘은 바이올리니스트의 브람스 좀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또 개인적으로 혹은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브람스 어떤가요? 뭐 저한테 많은 분들이 요즘은 그런 질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작곡자 제일 좋아하냐 그러면 저는 뭐 기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뭐 브람스랑 베토벤 조금 더 있다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무조건 브람스라 그랬던 게 너무 멋있어요. 브람스 곡이 제가 음악을 하지만 그 어떤 절제미 그러고 세련됨 그 다음에 어떤 그 멜로디의 어떤 서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브람스가 돌아가신 지 한 100년이 훌쩍 150년 뭐 가까이 돼갈 텐데 140년 뭐 이 정도 돼갈 텐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은 최고인 것 같아요. 더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쩐지 좀 그 세련미, 절제미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또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브람스가 궁금해요. 네. 사실 저희 특히 현악기 주자들한테는 브람스의 그 사운드라는 거, 소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브람스의 그 사진을 보면 퉁퉁한, 네이버에 보면 그리고 후렴을 이렇게 기른 아주 풍채가 크신 어떤 할아버지 그런 사진이 있지만 젊었을 땐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주 댄디하고 세련되고 말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살을 찌우신 건 유행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뭐 저도 사실 뭐 젊었을 때보다야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수염은 그 당시에 대가들 특히 작곡자들한테는 약간 필수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맞아요. 있어야지 내가 어디 가서 작곡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어떤 성공한 대가들만의 어떤 전유물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소리 자체도 그 후년에 그 어떻게 보면 그 노년의 브람스의 그 사진처럼 소리 자체도 아주 그 깊은 소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맛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악기 선택을 할 때도 브람스 곡을 할 때는 좀 더 어두운 곡 그리고 깊은 소리가 나는 활이나 악기 혹은 현을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그게 색깔을 어떤 현을 끼면 밝은 소리가 나고 미묘하게도 다르고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연주자들은 뭐 듣는 사람은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꽤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줄을 바꾸고 혹은 악기를 바꾸곤 하는데 악기는 뭐 매 곡마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현은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뭐 비용적인 면에서는 좀 가볍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훨씬 더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그 소리 자체가 굉장히 밀도 있고 집약적이고 아주 그 에너제틱한 소리가 많이 필요해요. 내면의 소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파가닌이나 이런 곡들도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굉장히 속도감에서 어떤 승부를 건다 그러면 브람스 곡은 악보를 처음에 받아보면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노트도 많지 않고 음표가 많지 않아요. 근데 딱 연주를 해보면 이게
너무 애가 쓰인다 그러죠. 그래서 네, 저는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그래서 식은땀이 나는 파가니니를 하면 몸이 너무 힘들고 막 너무 많이 움직여서 힘이 드는데 브람스를 하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등에서 식은땀이 맞아요. 흥건하게 나죠. 그런 어떤 소리에 잘 익은 와인 같은 소리 그런 소리를 내려면 그래서 뭐 많은 연습과 그 노력이 필요한 작곡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피아노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유, 당연히 네. 그렇진 않겠죠. 근데 특히 피아노도 브람스 악보를 보면 뭐 만만하게 전해볼 수 있죠. 네, 그러다가 맞습니다. 듣기에도 사실 그렇게 네. 어렵진 않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뭐랄까 그 손에 잘 안 익는 느낌이 그렇게 많아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브람스를 얘기할 때 항상 굉장히 세련된 작곡자라고 얘기를 하고 외모는 안 그러셨겠지. 그러니까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를 모신 만큼 다양한 브람스의 바이올린 세계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뭐 솔로곡, 오케스트라, 또 실내악 등 다양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먼저 바이올린 소나타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2악장을 추천해 주셨어요, 교수님. 네, 바이올린 소나타를 브람스가 3개를 만들었거든요. 브람스가 그 바이올린 소나타를 3개를 만들었는데 베토벤도 다작을 한 작곡자는 아니었지만 소나타가 9개가 있어요. 모차르트는 더 많고 뭐 다른 뭐 작곡자들 다작하시는 분들은 뭐 수십 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딱 3개 하고 바이올린 콘체르토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심포니 4개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집착을 했다 그래요. 자기 작품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완성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다 찢어버리고 그냥 아예 볼 수 없도록 불태워버렸다 그러거든요. 완벽주의. 누가 볼까봐. 그게 자기가 혹시 갑자기 죽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혹은 훔쳐가거나 워낙 네. 그 당시 이미 스타였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유출이 돼서 후세에서 그걸 남길까 알게 봐. 되면 그게 죽도록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약간 뭔가 네, 이렇게 네. 자기 완벽주의자.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쓰다가도 친구들한테 가끔 보여준 게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실제로 발매 안 된 게 너무 많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태워 버리는 거죠. 아 이건 아니야. 그럼 왜 저희 그 도자기 네. 다 깨버리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런 이유인 거죠. 이게 혹시라도 팔려 나가거나 혹시라도 누가 이게 내 작품이라고 50년, 100년이 지나서 알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장인들에게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3개만 만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3개 다 너무 완벽한 곡인 거죠. 너무 다 다르고. 근데 그 중에 2악장은 지금 들어도 어저께 썼다 그래도 믿을 정도로 오래되게 느껴지지 않고 너무 아름답고 그냥 현대인이 들어도 너무 아름답다. 그냥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너무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진 어떤 뭐 드라마의 한 장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대가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 들어볼 수 없겠습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의 2악장 함께 듣고 올게요.
저는 사실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이 심포니라는 네. 것이. 그래서 가장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럽기도 한 세상인 것 같아요. 이 브람스 심포니 1번을 주셨는데 흔히 뭐 베토벤의 10번이다 이런 네. 별명이 네. 있잖아요, 네. 교수님. 이러면 음악 학교로 돌아가서 음악 강의처럼 느껴지기도 제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 분들이 들어도 어렵지 않은 이야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 브람스라는 사람은 너무 워너비 베토벤이었어요. 본인이 베토벤이 너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베토벤을 넘어설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나 싶고 내가 그 베토벤을 넘어서지를 못하면 그 급이라도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네. 평생의 그 어떤 그 압박 그리고 그런 어떤 집착에 네.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브람스를 고전주의 악파라고 그래요. 고전주의 악파는 실제로 100년 전에 브람스는 1900년 1800년도 후반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고전주의는 1700년도 후반이거든요. 근데 브람스를 얘기를 할 때는 고전주의 악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음악사적으로는 네오 클래시즘이라 그래서 신고전주의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고전주의랑 똑같습니다. 그 작곡의 기법이 100년 전에 베토벤이 했던 기법을 똑같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어떤 형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그 베토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뭐 베토벤이 완벽하다고 음악사적으로는 얘기는 하지만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1900년도, 1800년도 말에는 사실 바그너, 리스트라는 아주 불세출의 작곡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은 베토벤이 훌륭한 건 알지만 베토벤도 그 당시에 하이든, 바하, 핸델을 그런 어떤 형식을 타파한 혁신주의자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베토벤에 그냥 사로잡혀 있지 말고 혁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그너나 리스트의 곡들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 규모도 뭐 어마무시해요. 현대에서 와서도 바그너 곡을 하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제작비나 그 무대에 다 올라가기에는 공연장의 크기도 커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화려한 어떤 작곡 기법을 택했다면 브람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게 완벽한 거야. 이걸로 충분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심포니 1번을 만들 때까지는 거의 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습작을 시작하고 완성할 때까지가 거의 20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4개밖에 못 만든 거죠. 네. 근데 그 이후로는 거의 빨리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만들 때 한 4, 5년의 주기로 4번까지 썼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풀렸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만드는 게 우리가 처음에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그 베토벤의 어떤 형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토벤이라는 그 어떤 큰 거인의 그늘에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근데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이 아름다운 브람스의 음악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싶고 참 그 대가들의 세계는 제가 뭐 감히 뭐 알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그 당시에 1800년도 후반도에 그 바그너와 리스트의 그 어떤 생각, 그다음에 브람스와 슈만의 생각들이 부딪혀서 지금의 어떤 클래식 음악의 그 풍요로움이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arguing 어떤 논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결국 저희 어떤 지금의 삶의 그 음악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준 원인이 네. 제가 그 선율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네. 거지만 그 선율에 악장 솔로가 나와요. 네. 근데 오케스트라 악장 솔로 곡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그 악장이 되려고 시험을 보려면 꼭 이 곡을 해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 멜로디에 있어서 그 톤 컬러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악장이 되고 안 되고 가 결정 날 정도로 그러니까 볼륨도 커야 될 거고 악장이면 좀 왜냐하면 오케스트라 그 선율들을 많이 하는 네, 솔로를 네.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음색을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색을. 그러니까 악장이 저런 음색을 가지고 있구나, 저런 볼륨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악단의 에이스가 네, 네. 어느 정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 시험곡으로 항상 나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무지막지 노력했었고 취직을 해야 되니까. 네, 취직할 때 정말 많이. 네, 이게 무조건 해야 돼요. 그 오케스트라 들어가려면 그 특히 악장이나 뭐 수석이나 이런 자리 시험 볼 때는 꼭 이 곡을 과제곡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브람스의 심포니 1번의 2악장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람스의 심포니 1번의 2악장 함께 들으셨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김동욱 바이올리니스트의 설명 듣고 들으니까 더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 김동욱 바이올리니스트가 또 솔로로서도 굉장하시지만 특별히 미국에서 오케스트라 전공도 따로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 오케스트라에서 악장을 위해서는 이 곡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너무 흥미롭습니다. 또 부산 시향 악장으로서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네, 13년, 뭐 굉장히 오래라 그러면 오래겠지만, 네. 13년 있었죠. 제가, 뭐 금방 지나갔어요. 금방 오래 내가 있다라는 생각 못 했는데, 그만둘 때 보니까, 뭐 신문에서 13년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몇백 번 연주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한 해 그냥 계속 지났기 때문에, 내 다음 주에 연주 더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뭐 다들 그러시잖아요. 벌써 5년이나 됐어. 벌써 뭐 10년이나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오래 있었는지 몰랐어요. 네. 주변에서 보시기에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니까 고인물처럼. 근데 뭐 다행히 뭐 적절한 시점에 더 좋은 분한테 하고 나와서 참 행복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악장 이야기 하시니까 예전에 방송 나오셨을 때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요. 그때 약간 인생 음악으로서 드볼작 음악을 얘기해 주셨던 기억 하시나요? 네. 굉장히 그 뜻깊은 날마다 그 곡을 연주하셨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브람스에 관련한 또 일화랄까요? 있으실까요? 브람스에 관련된 일화는 생각을 좀 해보면 하겠지만 됐으니까 자리를 잡고 누구한테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입장은 아니지만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일들이 저희가 살다 보면 뭐 취업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관객들에게 선을 보여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제가 선택했던 곡들이 브람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시점에 독주회를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사실 제 스스로 그렇게 독주자라 생각한 적은 그렇게 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근데 뭐 주변에서는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독주도 잘하잖아요 그러지만 그거는 그냥 과찬이신 거고 저는 저 스스로 객관적으로 저를 봤을 때 너 뭘 제일 잘하냐 그러면 저는 실내악이랑 오케스트라에 특출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솔로는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어쨌든 솔로를 해야 되면 저는 항상 브람스 곡을 꺼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단 제가 너무 즐겁고 그걸 연구를 하고 그런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제가 그 멜로디나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마음에 와 닿았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 연습 시간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고 긴 연습 시간들이. 그리고 결과도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결과도. 제일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럼 한번 결과가 잘 나면 이 작곡자가 나랑 잘 맞는 거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중요한 길목마다 브람스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브람스의 날로 정한 게 정말 잘했다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싶을 만큼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교수에게도 정말 특별한 음악가이군요. 사실 브람스 빼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알 거라 생각하지만 뭐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사실 깊게 아는 작곡자들은 그렇게 사실 많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만큼 또 정말 특별한 음악이다. 최애 작곡. 앞서서 우리 김동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브람스가 그렇게 다작한 작곡가는 아니었고 콘체르토는 단 한 곡만을 남겼다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3악장 추천해 주셨어요. 네. 뭐 들으면 일단 너무 좋아요. 너무 신나고 제가 너무 편해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누가 들어도 멋있습니다. 그냥 가슴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연주할 때도 그렇고 연주회 가서 볼 때도 그렇고 같은 마음이에요, 항상.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브람스 자체가 뭐 다른 작곡자들처럼 뭐 1번, 2번, 3번 이런 걸 남기질 않았고 콘체르토 딱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 있지만 소위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3대 바이올린 콘체르토에 항상 들어갑니다. 브람스 바이올린 콘체르토. 네. 그래서 저는 3대가 아니라 1대 아닌가. 1위 아닌가. 뭐 구성면이나 어떤 그 형식 면에서도 그렇지만 일단 들었을 때 지금 저는 앞으로 그게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들었을 때 다른 곡들이랑 좀 차별화가 저는 있다 생각을 하는 거는 아까도 초입에 말씀드렸지만 세련미인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100년 전에 작곡했다라는 곡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멜로디나 이런 스타일 자체가 너무 세련돼 있어요. 멋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 곡을 특히 이 악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세상에 단 하나의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남아야 한다면 브람스의 작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뭐 많이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브람스는 호불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마 기억이 그렇지 나네요.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 네. 오늘 우리 애청자분들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브람스의 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김동우 바이올리니스트 교수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추천해서 듣는 브람스의 다양한 곡들, 마지막으로는 실내악 한 곡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제가 고른 곡은 브람스 피아노 퀄텟, 그러니까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하는 걸 피아노 사중주로 하는데 그 중에 1번의 4악장 제가 골라봤습니다. 아주 신나고 그 신나는 안에서도 갑자기 또 우프에 젖은 멜로디가 나오고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들어도 너무 옛날스럽지 않는. 그래서 브람스를 많은 분들이 실내악 작곡자라 그래요. 심포니도 작곡을 많이 하고 그러셨지만 그게 브람스가 가장 원했던 거는 이런 소박한 실내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실제로 좋아했다 그래요. 네. 그냥 화려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실 있고 정말 진짜 음악이 뭔지, 정말 순수한 음악이 뭔지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악의 걸작들이 특히나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렇게 하면 또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클라라 슈만의 영향이 브람스를 얘기했을 때 오늘 한 번도 클라라 슈만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네. 클라라 슈만이 빠지면 브람스를 얘기를 할 수가 네. 없겠죠. 그래서 그 클라라 슈만은 잘 아시다시피 로베르토 슈만의 그 와이프였는데 그 사실 슈만이 브람스를 픽업한 사람이었었어요. 제일 세상에 먼저 알리고. 근데 그 와이프를 스승의 와이프를 연모한 거죠. 네. 사랑한 거죠. 근데 어쨌든 스승이 죽고 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둘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나이 차이도 꽤 있고 그러고 어떤 이유로서였던 간에 그래서 그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에 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클라라 슈만이 죽고 나서 바로 곧 얼마 있다가 브람스도 돌아가시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얼마만큼 그 표현을 못하는 마음을 그 음악에 녹여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음악의 그 멜로디를 연주를 하다 보면 그 클라라 슈만이 떠올라요. 이 양반이 얼마만큼 소가리를 하고 있었을까. 네. 그리고 이 음악으로 그 전달하고 싶었을까. 본인의 그 연모하는 마음을 참 그런 마음들이 드러나는 곡들이 모든 실내악 곡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실내악 곡에 함께 연주하고 싶었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저는 그 연주하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여생을 보내고 싶었겠죠, 같이.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도덕적인 면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지위에 있는 부분들이 그 당시 더 보수적이었을 테니. 근데 어쨌든 그 대신에 음악에서 그 녹여 나오는 그 애절함은 그 현대 저희들이 이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덕에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 멜로디는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에 관한 애절함이 모든 그 브람스 곡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인생으로 봐서는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슬프게 끝났지만 100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지금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이렇게 향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오늘 클라라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다음 기회에 다음에 사랑 이야기로. 네. 그게 사실 음악이 사랑과 죽음을 빼면 죽음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기 때문에 음악은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또 종교가 끼겠죠. 네. 그래서 종교적인 음악들도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이야기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음 기회에 또. 네, 또 불러주시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에 또 아름다운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교수님과 브람스 음악들에 정말 푹 빠져봤습니다. 헤어나오질 못하겠네요. 아, 너무 좋죠. 가을의 브람스는 뭐 실패가 없죠. 네, 앞으로 또 준비하고 계시는 연주들 많으실 텐데 저희에게만 살짝 귀뜸해 주실까요? 네, 일단 12월에 저희 그 제 단체 실력 공연 있는데 그때는 진짜 연말 12월 17일. 그래서 그때는 연말 파티처럼 와. 좀 다양한 연령대 연주자들이 나와가지고 다양한 구성의 실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월에 제일 중요한 그 부산 챔버 뮤직 페스티벌, 네. 부산 문화회관에서 하는 챔버 뮤직 페스티벌인데 그게 제가 하고 있는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세계적인 연주자들 슈테판 제키브를 포함해서 뭐 세계적인 연주자들 지금 섭외하고 있고 오늘도 아까 오전에 섭외하고 네. 왔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곧 준비해야 될 제 숙제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이렇게 2주 동안 김동욱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브람스의 밤 행복하셨나요? 내일 새벽엔 고요히 브람스 음악으로 한 주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새벽녘 머리맡 속삭이는 그윽한 그 소리, 눈물 뿌리며 옛날에 듣던 이 곡의 작곡가는 평생 한 여자를 사랑하다 갔지요. 아마 그 여자의 이름은 클라라일 겁니다. 100년, 200년 세월은 흘러도 그의 사랑은 아직 다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녘 멀고 먼 나라, 엉망진창인 이 파라코의 가슴에까지 와서 울고 있지요.